암환성 독성 시험의 경우는 실험 동물에게 대상 물질을 장기간 반복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독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발암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독성 정보를 제공하는데 왜 발암성은 안 될까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것이 암세포가 있다라고 발견하기 이전부터 진행이 왔었고 발견된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왔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시험에 대해서는 암환성 독성 시험으로 범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무영향 용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대 무영향 농도를 결정하는 근거로 자주 사용한다. 자, 만성이니까 조금씩 계속 투여하는데 어느 상태에서 영향이 나타났다. 질병이 나타났다. 변화가 나타났다 할 때를 우리가 결과치로 보는 것이죠. 대개 암환성 독성인 경우는 어린 실험 동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쥐나 생쥐나 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90일 동안 경구 투여하거나 30일 동안 피부 도포하거나 30일에서 90일 정도 흡입하는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류의 경우는 수정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부화된 후에 30일까지 관찰을 하게 되는 초기 생장 단계 독성 시험을 하게 되고요. 성어를 이용할 때는 21일 정도 내분비계 교란 독성 시험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내분비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 호르몬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죠. 농약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실험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종료일까지 어느 정도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 감소하는지 혹은 증가하는지 또 폐나 신장이나 다른 어떤 기관의 독성이 나타나는지 또 혈액검사나 치사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양리학적, 생화학적, 병리학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생물의 경우는 생존한 상태 그리고 번식하는 상태, 성장 변화까지 포함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성 독성 시험의 경우는 실험동물의 일생 동안 또는 한 세대 이상에 걸쳐서 유전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암성이 있을 때, 기형이 나타날 때, 생식 독성인 경우에 최대 무독성 용량으로 혹은 최소 독성 용량으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쥐나 생쥐의 경우를 사용하게 되고요. 치사를 유발하지 않는 낮은 용량으로 6개월에서 2년 동안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독성인 경우는 단기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육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생물의 경우는 21일 물벼룩 만성 독성 시험이라든가 1세대 어류 만성 독성 시험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만성 독성 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 방법을 고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스트 같은 데서는 어떤 유해 물질이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정말 유해 물질인지 아닌지를 이런 어류 독성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 논문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농도를 다르게 하고 조건을 다르게 하고 실험 설계를 다르게 하면 그때마다 결과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치만 잘 해석해 내면 되기 때문에 정책 논문 이런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민감한 동물종에 대해서 최대 무독성 용량이나 최소 독성 용량은 위해도 평가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법만으로는
용량 반응 곡선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독성 정보가 결과치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수치화된 최대 무독성 용량이나 최소 독성 용량의 경우는 시험에 사용된 용량이나 용량 간 범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0.1 ppm, 0.2, 0.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0.1, 0.5, 0.01 이런 식으로 이 범위에 따라서도 결과치가 다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암물질의 시작점을 결정하는 것처럼 비발암물질의 용량과 반응평가에 벤치마크 용량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벤치마크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을 이용하는 것이죠. 실험적 자료의 수학적 모델링에 기초해서 측정이 가능한 낮은 반응을 나타내는 용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조군과 비교해서 5%나 10%의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는 용량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럴 때 생물학적인 영향이 10% 정도 대응되는 용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환경청에서는 BMD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한 결과치를 이런 모델링에 돌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용량으로 했을 때 이런 BMD를 이용한 방법으로 그래프가 나온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생물을 이용한 독성 시험의 경우인데요. 수소생물의 경우는 굉장히 크기도 작고 시간이 사람들처럼 몇십 년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나 물벼룩, 조류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사육하기도 쉽고 시간이나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대량으로 비슷한 개체들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수소 생물을 실험할 때는 생물 내부에 투여된 농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할 때 투여된 외부 농도를 중심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 물질이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특히 휘발성인 성질을 갖거나 분해성이거나 수용성이 낮은 물질의 경우는 농도 유지가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산 송사리의 경우 사례인데요. 일본산 송사리는 환경 독성 연구나 생리학, 발생학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오는 국제 표준 독성 시험종입니다. OECD 시험 지침에 따라서 공시 어종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난생민물 담수어인데 입이 눈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일본식 메다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실험실에서 배양하기도 쉽고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량의 알을 확보하기 쉽고 이것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겨울에도 인공적인 명암, 광주기를 이용해서 명과 암, 낮과 밤처럼 생식작용을 조절해서 산란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배양할 때 적절한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산란기에는 약간 높은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육수의 경우는 탈염수나 조제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하기 24시간 전부터 통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리터 수조에 25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경우에 수조 내의 송사리 밀도나 온도가 높아질 경우 질병의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 밀도가 높을 때 역시 그렇겠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질 때 감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먹이를 제공할 때는 부화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새우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산 송사리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독성 물질을 투여한 후에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R은 1 내지 1.5mm이고요. 투명한 육모막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세사가 돌출되어 있어서 죽거나 미수정란인 경우는 혼탁한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R의 발생 과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수정 후 3일 정도에는 눈이 형성되어 있고 6일 정도에는 심장 박동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 자라면 2 내지 4cm 정도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수컷 성어의 경우는 뒷지느러미가 평행사변형 모양이고 등 지느러미의 꼬리 쪽에서 줄판의 골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 수컷의 변화와 암컷의 변화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암컷은 새벽녘에 수정란을 매달고 다니고 산란 시기에 암컷은 복부가 팽만되어 있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연적인 일광 조건에서는 산란은 새벽에 일어나고 번식기는 4월에서 9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험실 조건에서 일조 기간을 조정할 때는 12시간에서 13시간 이상 진행을 하고요. 수온이 21에서 26도씨를 유지해서 산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 그림을 보시면 수정 후 1일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수정 후 3일쯤 되면 이렇게 1일 때와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일쯤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수정 후 8 내지 10일쯤 되면 난포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모양, 올챙이 같은 모양을 띠게 되고요. 일본산 송사리 암컷인 경우는 배 쪽에 배가 불룩하고 배 쪽에 알을 달고 다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본산 송사리 성어를 이용해서 급성 독성 시험하는 자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1cm 정도의 성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외부에서 입수한 경우는 시험 조건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최소 12일간 적응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 한 30%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70%는 새로 이제 수입을 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적응 기간이 필요해야 같은 조건에서 결과치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시작하기 24시간 전부터 먹이 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실험 용액 준비하는 것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탈염수나 조제수의 실험 물질을 잘 교반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잘 용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량의 용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험 방법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비실험에서 결정된 5개 정도의 실험 농도군과 대조군. 자, 농도군과 대조군은 뭐죠? 농도군은 농도에 따라서 이런 물질, 실험 물질을 투여하는 것이고요. 대조군은 그런 것들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각각 7마리 이상의 성어 송사리를 넣고 96시간 노출시킨다. 그래서 1리터 실험수에 1g의 성어 이하의 밀도가 유지되도록 수조 안에 배치한다. 너무 많으면 밀집되면 문제가 있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종료일까지 실험수를 교체하지 않는 경우고요. 반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마다 실험수를 교체하는 것. 유수식은 자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실험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일정량의 실험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매를 가해서 실험 용액을 준비했을 때는 용매를 가한 실험 용수 자체를 음성 대조군으로 하고
여기에서 10%가 치사될 경우에는 재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도 수온은 21에서 25도 범위, 광주기는 12시에서 16시간, 그리고 8시간에서 12시간의 어둡게 해주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용존 산소량은 60%로 실험을 디자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찰된 후에 어떻게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관찰 기간은 노출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96시간의 형태에서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가, 형태가 변하는가,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변화가 나타나는가, 출혈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가, 혹은 치사된 개체수가 얼마인가를 관찰하는 것이고요. 치사된 개체는 발견 즉시 수조에서 꺼낸다. 왜 그럴까요? 오염을 시키죠. 자, 시험의 타당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종료일까지 대조군의 치사율이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보자면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대조군에서 저절로 죽는 게 10%가 넘으면 거기서 실험을 중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정적 혹은 유수식 방법을 사용해서 일정한 노출 조건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역시 용존 산소량도 60%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험 종료일까지는 측정 농도가 명목 농도의 80%에서 120%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요. 측정 농도가 80%에서 120%가 될 경우에는 측정 농도를 표시해 주어야 최종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노출 시간별로 각 농도에서 치사 마리수를 세어서 반수치사 농도 그리고 신뢰 구간을 산출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큰 물벼룩인 경우인데요. 큰 물벼룩의 경우는 담수에 서식하는 2 내지 4mm 크기의 무척추 동물이죠. OECD 시험 지침에 등록된 국제표준 독성 시험종이고요. 생후 8일에서 10일부터 무성생식으로 2일에서 3일마다 평균 15마리가량의 새끼를 낳고 사육이 용이하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물벼룩은 수온 21도 정도, 8시간의 어두운 상태 그리고 14시간의 밝은 상태로 광주기를 설정하게 되고요. 사육수는 역시 탈염수, 양질의 천연수 혹은 조제수를 사용합니다. 사육수 종류에 따라서 먹이는 일정 배율로 섞은 것을 주기도 하고 조류를 주기도 합니다. 큰 물벼룩은 배양 상태가 나빠지면 수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생식을 하거나 내구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컷인 경우 2 내지 3mm 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돌기가 들어가 있고 첫 번째 더듬이가 길고 가슴 부위에 강모를 가지고 있고 알집을 받치는 돌기가 없다. 수컷이니까 알집이 필요 없겠죠. 성숙한 암컷은 3 내지 4mm 크기이고요. 주둥이 모양으로 돌기가 돌출되어 있고 첫 번째 더듬이가 작다. 수컷과 차별할 수 있는 조건이죠. 가슴 부위에 강모가 없고 알집 아래에 알을 받칠 수 있는 뾰족한 돌기가 있다. 그래서 수컷과 암컷의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사진 그림을 보면 물벼룩의 암컷과 수컷의 해부학적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알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 물벼룩의 암컷인 경우 알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수컷인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 조성의 경우 이런
용액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배지의 조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물벼룩을 이용해서 급성, 독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 용액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수는 경도가 140에서 250mg/L로 유지될 수 있는 탈염수나 천연수나 조제수를 사용하게 되고 시험 물질을 잘 섞어서 사용한다. 역시 잘 용해되지 않는 실험 물질이라면 용매를 사용해도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방법을 보면 예비 시험에서 결정된 최소 5개의 시험 농도군과 대조군을 이용하고 4개의 반복군을 두게 됩니다. 50ml 비커에 40ml의 시험수를 넣고 생후 24시간 미만인 큰 물벼룩 새끼를 각각 5마리씩 넣게 되고요. 48시간 동안 노출시킵니다. 용매를 가한 시험 용수 자체를 음성 대조군으로 하게 되고요. 10% 이상이 치사될 때 재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험 기간 중에는 먹이 공급을 하지 않고요. 수온은 18에서 22도씨 범위에서 편차가 1도씨 되도록 유지합니다. 광주기는 역시 16시간은 환한 상태로 8시간은 어두운 상태로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나온 관찰과 실험 결과를 해석하게 되는데 노출 후에 24시간, 48시간 시점에서 유영저해 잘 헤엄을 치지 못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극을 주었을 때도 15초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체수를 관찰해서 몇 마리 중에 몇 마리가 헤엄을 잘 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시험의 타당도 측면에서는 시험 종료일까지 대조군의 치사율이 10%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용존 산소량이 시험 종료일까지 최소 6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실험 결과와 다른 변수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출 시간별로 각 농도 사이의 마리수를 세어서 반수 영향 농도를 뽑아내고 신뢰 구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네 번